Hello. Oh, everything is fine. No trouble here. I'll sleep when they stop riding. Hey, fellas. I'm going to that grocery store across the street. I come bearing gifts. Thank you. You got any sugar? Don't push your man. It's a war zone out there. They're destroying the city. 디트로이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감독하고 2017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지난 5월에 개봉을 했던 영화고 아직까지 상영하는 곳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캐서린 비글로우는 사실 영화는 꽤 많이 찍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제로 다크 서티랑 허트로커밖에 없어요. 그 허트로커로부터 유명해졌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네네네. 최초로 받았죠, 여성으로서. 네네네. 아직까지도 유일하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허트로커 받았을 때 아바타랑 같은 시기였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랑 캐서린 비글로우가 부부였는데 아, 이혼하기 전이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이혼하기 전이었고 아마 오스카에서 작품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 오스카의 대표작이었는데 아바타를 제치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약간 자존심 상했겠네요. 아니 뭐 자존심 상할 거 뭐 있나요? 축하해 줬겠죠. 축하해 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뭐 경력이나 뭐 이전에 훨씬 더 유명했으니까 자기가. 하지만 뭐 결이 다르니까요. 네네네. 그 허트로커랑 이제 제로 다크 서티 그리고 디트로이트까지 세 작품을 같이 쓴 마크 보얼. 각본가 마크 보는데 저는 이 사람 되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작품이 다 결이 있잖아요. 그 일단 다 실화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논쟁을 촉구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논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제로 다크 서티 같은 경우는 이제 9.12 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사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가 됐었던 고문을 미군의 고문 장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허트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반 나오잖아요. 활 쏘시는 분. 레골라스? 아니요. 누구요? 어벤져스에서 활 쏘시는 분. 아, 호크아이? 아니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제레미 레너가 나오는데 갑자기 저의 네. 나이가 훅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레골라스거든요. 저한테는 제레미 레너인데.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어... 저는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허트로커도 안 봤고 제로 다크 서티도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캐서린 비글로우 영화 중에 이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허트로커랑 제로 다크 서티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허트로커는 제대로 봤고 제로 다크 서티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보다가 끝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디트로이트보다는 허트로커나 제로 다크 서티가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허트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 전쟁인가? 이라크 전쟁에서 폭발물 해체하는 사람으로 제레미 레너가 나오는데 약간 전쟁 때문에 맛이 간 사람으로 나오고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그 양반이잖아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몰리스 게임의 주인공이신 제시카 차스테인. 예, 제시카 차스테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CIA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CIA 들어갔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빈라덴 찾는 일만 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쳐 있는 사람으로 나와서 두 영화 다 주인공들이 살짝 맛이 간 인물들이죠. 재밌네요, 그 부분은. 네네네. 그래서 디트로이트와 또 차별화되는 게 네. 물론 디트로이트에도 주인공격인 인물은 있지만 하나의 중심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는 되게 다르네요. 네네. 저도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작품 다 실화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재구성한 영화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다면은 첫 번째 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되는 주인공이 있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디트로이트도 약간 날짜에 집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전 두 영화는 확실하게 날짜에 집착을 해요. 예를 막 들어서 서브타이틀 나오고 그런가요? 네, 서브타이틀이 그 캡션. 네, 물론 뭐 디트로이트도 캡션이 나오긴 하죠. 폭동 1일차 이렇게 뭐 잠깐 나오긴 하는데 앞부분에.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시간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허트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부대가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로테이션 끝나는 날까지 몇일 차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돌면서 이제 며칠 후면은 돌아갈 수 있다. 얘기를 주고받고 제로다크 서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중반에 가면은 이제 장소를 특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 장소가 맞는지 아닌지 부대 출격에서 뭐 고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자기 상관 앞에 가가지고 찾은 지 며칠째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계속 날짜를 적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네네. 또 다른 거는 그 디트로이트에는 약간 객관적인 날짜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7월 26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네네.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그 사건의 특수한 어떤 타임 프레임을 네네. 준다는 면에서 또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디트로이트 그러면은 간단한 줄거리라고 하기엔 좀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1967년에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종 갈등 시위가 있었어요. 12 스트리트 라이엇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그 인종 갈등이 7월을 전후해서 있었고 7월 25일 밤에 알제리 모텔에서 있었던 알제리 모텔 사건을 집중적으로 재구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날 이제 스나이퍼를 찾겠다 이런 명분하에 경찰과 군인들이 모텔에 투숙 중이던 투숙객들을 신문하고 그중에 흑인 투숙객 3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7명의 흑인 남성과 2명의 백인 여성에게 부당한 폭력을 휘둘렀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영화한 거고 영화는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하나의 주인공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약간 3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컬 밴드 드라마틱스라는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레리와 그의 친구 프레드를 중심으로 약간 피해자들의 시각을 따라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흑인들을 살해하는데 가장 주모자에 가까운 크라우스라는 경찰과 그 일행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관찰자 입장이지만 또 관찰자라기보다는 좀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애매하게 껴있죠. 사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텔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흑인들이 혹시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감시 혹은 보호를 위해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흑인 경비 디스뮤크스라는 이 사람 이렇게 3가지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레리와 프레드가 이제 공연을 하려다가 뭐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이 이제 공연장에서 해산을 요구해서 결국 공연을 못하고 이제 그 폭동을 피해서 알제리 모텔에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백인 여성 여행객 2명과 그들의 친구인 칼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칼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장난감 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총소리가 들리니까 경찰들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모텔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겁에 질려서 도망치던 칼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 이제 경찰들은 총을 찾아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계속 나머지를 뭔가 고문하고 때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협박과 폭언, 협박, 그쵸. 폭력, 신문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영화의 대부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된 러닝타임의 절반 정도를 이제 이 모텔에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재판 과정과 재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에 크레딧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총체적인 진실이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와 뭐 증언 같은 거에 토대한 재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레리가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드라마틱스 안에서 노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연계를 향한 꿈을 접고
동네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막으로 다른 인물들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작년 여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게 디트로이트 사건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이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7월에 개봉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뭐 몇 가지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블록버스터 시즌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진지하고 인종 갈등이 있는 영화를 사람들이 외면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안나푸르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봤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완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큰 돈을 날렸겠죠? 네. 뭐 아무튼. 네, 하지만 뭐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에서 2013년부터 시작됐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2017년에 그 샬롯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그 즈음 해서 이 영화 개봉을 해서 시의성이 굉장히 높은 영화라는 평을 들었었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자체가 그냥 뭉뚱그려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경찰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흑인 민간인이 죽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 체계 때문에 이 시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미국 사회가 그만큼도 진일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그 인트로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웬과 하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0년이 지났는데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좀 약간 중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메인 캐릭터가 없다시피 하는데 있긴 네.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영화가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 메인 캐릭터가 소개되지 않고 그 폭동이라고 부르는 그 시위가 어떻게 촉발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약간 다큐 같은 느낌으로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 영화 전체가 좀 그런 톤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완전 다큐멘터리라고 말하긴 애매하고 그냥 배경 설명이랄까? 뭔가 도입 인트로가 결국엔 이 제목처럼 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 폭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냥 설명하는 그런 부분 그런 약간 인트로 세그먼트 같은 네. 게 되게 생각보다 길게 들어가 있죠. 네네네. 그 배경이나 상황 같은 거를 좀 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전작들과 달리 주인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폭동이 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폭동 자체가 어쨌든 이 무허가 술집 그 흑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허가 술집에 대한 습격 뭐라고 하죠 그거를 레이드를 뭐 기습 기습 검거 뭐 그걸로 폭동이 촉발된 거는 맞지만 왜 그 사건 하나가 이 거대한 것을 이게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폭동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 촉발시켰는지를 이 영화가 설명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알제리 모텔 사건을 하나의 어떤 상징성 있는 사건으로 보고 그거를 크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부풀린 게 아니라 영화 안에서 그 비중을 부풀려서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 폭동이 굉장히 그 아래에 쌓여있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실업 문제나 아니면은 흑인들의 그 인종 분리 정책으로 인한 어쨌든 정말 계속되는 가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극심한 가난, 그리고 뭐 경찰들의 폭력도 있지만 경제적인, 교육적인 기회가 박탈되고 그 도시가 형성될 때 뭐 볼티모어도 그렇고 이런 인종 갈등이 극심한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보면은 도시를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흑인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기회를 어떻게 박탈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대한 좀 총체적인
묘사 없이 약간 이 폭동이 촉발되는 과정 자체가 마치 이 알제리 모텔이라는 영화적인 사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 상징적인 사건을 위한 약간 배경처럼만 설명이 돼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랑은 약간이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정보가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애니메이션이 잠깐 짧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샬로우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에서는 동의해서 되게 얇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간 의미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고 면은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냥 인종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앞에 역사적인 배경은 부족하겠지만 이 도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그 무드를 좀 잘 조성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경찰들이 뭐 앞에 나가는 걸 정문으로 뭐 나가는 걸 꺼려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경찰들끼리도 되게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듯이 한 명 한 명 다 보여주고 뭐 그 이웃에 남은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얼마 다양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지 이 문제 안에서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보여주는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인트로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뒤에 가서 좀 풀려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이 그게 인트로에서 소개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목도 일단 디트로이트고 이게 이 영화가 현재 시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소름 돋는 유사성이 있어. 우리는 아직도 변하지 못했다. 이런 깨달음 외에 어떤 통찰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말한 디스뮤크스라는 캐릭터가 네.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흑인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그 보호하는 방식이 백인들이 하라는 걸 그대로 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냥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걔가 길거리에서 구해준 청소년이 뭐 너 엉클 탐이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잖아요. 엉클 탐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비유인데 뭐 일종의 백인에게 우호적인 흑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정적인. 그쵸. 그 남북 전쟁 이전의 시대에 플랜테이션 시대에 이제 흑인 노예들 중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백인 친화적인 그런 약간 위협이 안 되는 흑인들을 엉클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디스뮤크스 캐릭터 인상적이지만 그 세 가지 이야기에서는 가장 저는 좀 비중이 적게 다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부분을 이 영화에 추가하면 이 영화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영화가 뭘 하려고 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그 카메라도 네. 이게 영화가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 내내 움직이는 카메라잖아요. 마치 네네. 현장에서 이제 제가 허트로커를 보진 않았지만 네. 허트로커에서도 그 전쟁의 현장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카메라가 사용됐다는 걸 많이 봤는데 네. 그게 당연히 뭐 되게 생생함을 주고 되게 날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다큐멘터리가 되고 싶은 건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영화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 굉장히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방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특히 막 이 영화는 좀 그런 게 계속 사용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컨티뉴이티 편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짜여지고
이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걸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럼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있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뭘 하고 싶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성공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확신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래서 더 생동감을 느끼고 극적인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지를 모르겠 둘 중에 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저는 어느 정도 사실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전작을 봤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도 그런 맥락 안에서 같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컨티뉴티 편집의 면에서는 이렇게 찍으면 그냥 대충 붙여도 다 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실제로 뭔가 동작이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POV 샷이 그 똑같은 스타일로 찍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깨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구성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인로 실제로 있었던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이 애초에 based on true story라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태도는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based on true story라고 방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적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른 말로 적은 사람들 중에 캐서린 비글로는 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들어갔다 빠졌다를 되게 순식간에 반복해서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주관적으로 인물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어쨌든 다큐멘터리 스타일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거리 유지도 하고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공간을 담아내고 있는데 특정한 순간들에 갑자기 깊숙이 어떠한 인물로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두 가지를 다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비글로우가 약간 차별화되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감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설명은 약간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되게 드러나게 굉장히 명백하게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내가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드러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의 역사 쓰기라는 거를 오히려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너무 명백한 촬영을 택했나? 약간 좀 거슬리게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그 말도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는 저에게 가끔씩 약간 깬다 생각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깬다는 건 약간 스타일 면에서 잘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거죠. 예를 건가요? 들면 네. 굉장히 뭔가 관찰하는 듯한 카메라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 사실 법정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찍혀 있어요. 법정씬은 누가 어디에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카메라를 막 움직이면서 되게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끔 계속 만드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어쨌든 재현해서 하는 거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움직임을 넣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심지어 레리가 교회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장면도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관된 똑같은 카메라로 계속 왜냐면 이 영화는 사실 세그먼트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앞에 그 인트로, 폭동의 시작, 알제리 모텔, 법정, 그 다음에 그 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체를 다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했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디트로이트는 상대적으로는 좀 튀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전작들에 비해서? 네, 전작들에 비해서 그러면 좀 더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주인공을
주인공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약간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한 명의 인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주관적인 카메라를 사용해도 아무래도 좀 덜 그런 분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명을 그냥 분산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그 법정 부분이 네. 영화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작지만 네. 재밌는 질문이 많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제 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질문인지가 좀 궁금하고 뭐 물론 실제로 뭐 많이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이제 잘 썼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그 흑인 피해자 증인들이 그 증인석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의 증언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질문이 근데 너는 내내 벽을 보고 서 있지 않았냐 그럼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벽을 보고 있게끔 계속 협박을 하면서 총을 들이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는 못 봤으니까 난 너의 말 못 믿겠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게 그런 거라는 점을 되게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재밌었던 건 흑인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게 너의 말은 잘 알겠고 근데 너 예전에도 체포된 적 있어? 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험이 있어요. 체포 경험인데 네. 그게 왜냐면 백인들은 똑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잡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흑인 증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잡혀 들어간 적은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뉴욕에서 뭐 전 다른 지역은 또 잘 모르겠지만 여러 주가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를 하고 있고 뉴욕도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서 그 이유가 그게 인종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누구나 다 서로 뭐 10대 때 마리아나 피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걸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데 마리아나 소지나 마리아나 흡연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디스프로포션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 비율이 높다는 거죠. 실제 인구 비율보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인종적으로 이용되는 인종차별적으로 이용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에서는 일단 러닝타임상 그리고 영화의 임팩트적으로도 조금 덜 중요하게 다뤄져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결말이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맨 처음에 그 디트로이트시의 인트로 부분이 유효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냥 무허가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 사람들이 체포 이력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 체포됐을 건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속 터질 노릇이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유효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는 그냥 객관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뭐 협박을 당해서 못 보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그 협박은 문제가 되지만 살인죄가 어쨌든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재판도 결과도 그렇고요. 네. 사실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뭐 제작 발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이런 논쟁이 약간 캐캐묵은 논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캐서린 비글로가 또 백인이고, 잘 알려진 감독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막상 개봉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되게 부차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논쟁은 별로 오래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저도 그 감독이 누구냐 작가가 누구냐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같이 대본 작업을 했던 분도 백인 남성이고 네. 대부분의 크루들은 또 백인이었다고 해요. 편집자나 아무튼 근데
저는 그게 누구냐인 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이 영화에서 제가 캐서린 비글로우의 다른 전작들을 안 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냥 그 사람만의 시선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 자체가 그때 있었던 이 알제리 모텔의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재구성해 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거 외에 무슨 생각을 했고 정말 분노가 치민다 이거 외에는 또 나는 내가 백인 여성 감독이면 백인 여성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고 뭐 만약에 흑인이 만들었다면 흑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영화를 그냥 본 입장에서는 이 감독의 시선이나 그런 게 특별히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분노가 들었지만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분노에 가깝고 저에게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뭐지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캐서린 비글로우의 시선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좀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완전 뭐 정결하게는 오바긴 하지만 저는 캐서린 비글로우 영화를 보면은 그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연출이 되게 프레드릭 와이즈먼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정말 그냥 열심히 찍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식으로만 이제 뭐 거의 객관적인 시선에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시선이 없다는 게 지금 나오는 영화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그런 더 독특한 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 어떤 그냥 의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들 중에 뭐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찍힌 영화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오히려 비글로우의 개성이 저는 좀 오히려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건 좀 막연한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깊이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 뭐 제가 또 비글로우의 팬이거나 또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고민의 정도가 얕긴 한데 뭔가 다른 예시가 뭔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겟아웃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그게 흑인의 시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를 네네. 이 뭐랄까 대본 자체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계속 뭔가 선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알제리 모텔로 가면 그게 너무 좀 사실 폭력이 굉장히 보기 괴롭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게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력을 계속 재현을 할 거면 물론 저는 이것도 뭐 막 그렇게 포르노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보고 이게 되게 정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에 가깝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저야 뭐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를 진짜 있었던 일이 뭔지를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까 말한 거랑도 다 연결이 되는데 컨텍스트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알제리 모텔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너무 이제
폭력이 굉장히 과도하게 드러나니까 드러나는데 반해서 개인 캐릭터들에게는 큰 어떤 캐릭터 부여가 없고 그래서 흑인 피해자들은 되게 정말 두려움 그리고 그 약간 억울함 이런 거 분노 이런 걸로만 보이고 백인 경찰들은 되게 인종차별주의와 약간 어떤 그 권력, 폭력의 도취 이런 걸로만 보이고 그 외에 하나만한 얘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폭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면 좀 덜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굉장히 긋기 어려운 선이고 이게 저의 그 감상할 때의 그 약간 기분 탓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삐뚤게 보면 삐뚤게 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2017년, 2016년에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사람이 경찰한테 맞아 죽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동영상이.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똑같은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재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서 감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히 보여줬다는 생각은 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강하고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뭐 비글로우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백인 경찰들이 그 레이시스트 경찰들이 어떤 논리로 그런 걸 하는 건지도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흑인들이 어떤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꽤나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중간자 입장인 그 경비원의 입장도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의 입장을 이 정도로 충분히 보여주는 경우가 그렇게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일단 하거든요. 확실히 그 경비원의 입장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흑인에 대한 묘사가 풍부해졌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들에게 동의는 될 수 없을지언정 그들의 논리나 생각 같은 거를 꽤나 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어떤 피로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뉴스로 그런 비슷한 사건들 동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접할 때 나오는 논의가 계속 그냥 반복되고 있고 그거를 위한 약간 또 하나의 이미지가 제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영화라는 다른 매체, 뉴스가 아닌 다른 매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보거나 아니면 뭐 굳이 좋게 보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본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뉴스랑은 재구성을 한다는 것만으로 제 생각엔 다를 것 같고요. 뉴스는 오히려 좀 더 법정심 같은 거죠. 결과를 전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를 되게 디테일 없이 전달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는 좀 디테일이 풍성하다고 느끼는데 물론 그런 디테일이 되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들이 겪는 뭐 일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가수 하는 친구들은 가수 했다가 공연이 취소되고 폭동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중간에서 그 폭도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호텔로 가게 되고 아니면 그 경비원이라는 흑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를 주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그 사람들도 이 레이시스트인 경찰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레이시스트인 건 여전하잖아요. 아래로 보죠 흑인들을. 네네네. 뭐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뭐
다른 주에서 왔던 경찰이 왔다가 상황 보고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다들 그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그 위한 시티 선긋기 경찰과 네. 주 경찰의 그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선긋기라거나 저는 꽤나 상황을 총체적으로 어쨌든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반대로 누가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냐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레리가 이제 굉장히 계약하고 싶어하던 모타운이라는 레코드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사실 흑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고 흑인 음악을 하는 회사인데 레리가 결정적으로 이 녹음을 그만두고 탈퇴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레코딩 스튜디오에 어떤 백인 이제 직원 간부가 들어와서 그 노래를 녹음하는 걸 보는 장면이랑 그 외에 이제 자기 동료들이 노래를 할 때 막 이제 백인 관객들이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프레드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그만두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당연히 이해가 가는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질문 자체는 되게 해봄직하고 논쟁이 많이 될 만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브리 라슨, 룸의 주인공인 브리 라슨이 어떤 여성 영화인들 축제인 크리스탈 루시 어워드에서 이제 무슨 스피치를 했는데 뭐 비평가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비평가 집단이 또 굉장히 인구 비율과는 맞지 않게 과도하게 백인 남성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죠. 타당한 지적이지만 그 자기가 이제 거기서 예로 든 영화는 링클 인 타임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아바 듀버네이 감독이 만들었고 거의 모든 캐스트가 여자인데다가 주인공이 그 혼혈 흑인 소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흑인 여성 비평가가 어떤 얘기를 할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40대 백인 아저씨가 그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랑 뭐 이걸 제가 최근에 읽어서 그거랑 연결돼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레리의 선택이 되게 재밌는 질문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의 비록 끝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고 또 이 인종차별 갈등을 다룰 때 또 다른 하나의 결로 들어가 있어서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성향은 좀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링클 인 타임에 대해서 흑인 여성 평론가가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다는 말은 맞고 근데 뭐 40대 남성 비평가가 무슨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거는 상황상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말이.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그 상황에 의해서 말하는 거고 제 말은 어떤 거냐면은 40대 남성 평론가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말은 해도 되는데 40대 남성 평론가 쓴 글을 가지고 너는 40대 남성 평론가라서 나는 네 글에 관심이 없다라고 개인에게 말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저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흑인이 다룬 디트로이트 폭동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캐서린 비글로 너는 백인이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도 그래서 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작가가 누구냐는 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면 작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작가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였고 이 이야기는 레리가 내가 좋아서 노래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백인이 듣고 즐긴다면 자기는 행복하게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널 위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질문이 되게 인종 갈등에서 흔히 나오는 레토릭이고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에서 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많이 쓰는 문구인데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저는 진짜 그거는 굉장히 자신을 가두는 약간
비생산적인 논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할 수 있죠. 근데 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저는 어쨌든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영화를 통해서 지켜봤고 이 사람의 결정에도 동의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인게이지하면서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취한 태도가 최근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인종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토릭이랑 겹쳐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 사람이 마냥 막 되게 대단하고 숭고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점에서 이게 흥미롭다는 거죠. 그쵸, 뭐 숭고한 사람은 아니죠. 글쎄요, 이거 사실 뭐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잖아요. 험한 말 하기 전에는 어차피 안 들어준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쉽게 뭐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엔 뭐 각자의 논리가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특히 이 비평가나 네. 아니면 이제 영화를 보고 누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떤 창작물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막 담론을 만들 때 그 창작을 한 집단이나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아 근데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일종의 맞는 말인 경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담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주변적인 인물들의 의견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단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라고 느끼면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 좀 정치적인 문제점을 더 강하게 지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면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좋게 취급당하는 영화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분명히 필요한데 또 그 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정말 해결이 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작년에 특히 미국 사회에 되게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점에서는 좀 더 주목을 받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그때 샬롯스빌 폭동 백인 우월주의자들 폭동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발언을 해서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더 이상 이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점에서 50주년을 맞은 이 디트로이트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로서도. 어쩌면 비글로우는 약간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자기 영화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저의 워낙 불확실한 기억이라서 확실치 않은데 비글로우 자체가 이제 아키비스트로서의 일을 좀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모 중에 한 명 쪽이 라이브러리에서 무슨 일을 했었나? 뭐 어쨌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문만을 남기고 의문을 남기는 건 좋은 거죠. 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쵸. 해답은 뭐 개인이 내리는 거고. 맞아요. 네. 추천 영화? 그렇죠. 추천 영화를 할 차례인데 제가 그렇죠. 사실 준비를 안 해왔어요.
갑자기 곤란하네. 곤란하죠? 제가 자주 느끼는 그 감정. 근데 그렇구나. 저도 사실 생각만 하다가 네. 정리를 못했는데 네. 전 사실 처음에 덩케르크도 생각이 났어요. 덩케르크도 주인공이 딱히 없고 그 당시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영화고 그러면서 덩케르크 생각이 났지만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덩케르크도 그 특정한 순간에만 개인에게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카셰도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 정말 또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카셰는 히든 히든이라고 미카엘 하네케 히든도 생각이 났는데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또 한 얘기들에 비추어서 다시 이 영화를 히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못하겠고 그냥 딱 처음에 생각났던 거로 얘기를 하면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랑 관련이 되니까 네. 저는 비욘세의 레모네이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모네이드는 45분 정도 되는 비주얼 앨범인데요. 이게 비주얼 앨범이라서 아이튠즈에서 사서 보실 수가 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건데 한 앨범에 있는 곡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해서 그렇다고 하나의 내러티브는 아니고 약간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구현한 건데 이 앨범을 관통하는 게 미국에서의 흑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경찰의 부당한 폭력과 거기에 맞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에 대한 메타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흑인 여성으로서 이것을 영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시선이 또렷이 보이는 건데 흑인 여성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남부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성공한 뮤지션으로서 그 비욘세가 바라보는 흑인 경험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내러티브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저는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노래도 좋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네. 제 추천작은요. 특별히 한 작품으로 정하지 않고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들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엔 다큐멘터리가 정말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찍은 게 다작. 네, 그쵸. 정말 다작이고 동시에 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특히나 한국에서 영자원 가야 돼. 영자원. 네. 그 작년에 이제 찍었던 뉴욕 라이브러리에서가 작년에 최고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었는데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럼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 하나를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내셔널 갤러리도 재밌게 봤고 인 잭슨 하이츠에서 같은 경우가 좀 이 영화랑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제가 이걸 안 봤지만 잭슨 하이츠에서를 안 봐서 제가 보신 줄 알았는데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잭슨 하이츠에서는 어쨌든 퀸즈의 그 지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을 담는 과정에서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작년 오스카 후보작 중에 하나였던 스트롱 아일랜드도 그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또 그 거주구역 제한도 문제도 다루고 있긴 한데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는 길어요. 비글로우 영화도 대체로 긴 편인데 이 양반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길고 그 공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찍고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은 뭐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걸 좀 찍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독의 개입이 가장 적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어쨌든 비글로우가 그렇다고 뭐 그 정도로 객관적이냐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서 약간 머뭇거려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만 극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꽤나 높은 수준에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별로 지금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인잭슨 잭슨 하이츠에서를 추천하고 안 본 걸 추천하니까 저희도 보면 되죠. 네, 저도 이제 보려고요. 보려고 근데 추천드립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재밌어요. 뭐 내셔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 구경 온 사람들 다 보여주는데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 조명 어떻게 하고 그림 걸고 복원하고 이런 걸 그냥 계속 옆에서 다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라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랑스 발레원인가 거기 사람들 다큐멘터리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연습하고 막 화내고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객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이제 무엇을 넣고 기록하고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감독의 선택이지만 그런 면에서 개인의 의도가 나 자신을 제거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스스로를 열심히 지워낸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의 놀라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레드릭 와이즈만의 다큐멘터리를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뭘 할지 알 수 없고요. 미궁 속에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네, 미궁 속으로. 기대하는 거죠 뭐. 뭐가 될까 이러면서.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의문의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Now let's not be stupid in this situation. You need to tell me where the gun is. I got all night, people. Tell me exactly what is going on here. I need you to survive the night.